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동차 튜닝이란 사실상 한계가 없다고 할 만큼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업자들이라든가 튜닝을 이제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께는 튜닝이 무한하다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튜닝을 이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 하고 튜닝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튜닝이 무궁하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막연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잡한 설명들 다 없애고 쓸데없는 그런 말 다 없애고 정말 핵심만 집어서 아주 쉽게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오프로드 튜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프로드를 이제 다니시거나 또는 이제 오프로드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제 캠핑을 이제 노지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게 초보자들 수준에서 맞춰 드릴 거기 때문에 일부 이제 내용들이 상급자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튜닝을 하시는 이제 기본적인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어떻게 튜닝을 이제 이루어가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타이어를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브랜드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이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복잡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제가 해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픽업 트럭들과 모하비도 마찬가지인데 이 차량들에 끼울 수 있는 한계 사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3인치까지가 한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5, 37을 못 끼우냐? 끼울 수 있죠. 끼울 수 있지만 이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구동 계통이라든가 디퍼런셜의 사이즈라든가 구동 방식을 봤을 때 33인치 이상은 하드웨어에 무조건 큰 무리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리어 쪽 디프가 다나 44급 정도 될 거고요.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30이나 33급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작은 디퍼런셜을 가지고 35인치 이상의 그런 이제 바퀴를 굴린다는 자체가 사실은 차량의 하드웨어에 굉장한 무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락커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이제 큰 바퀴를 꽂았을 때 그 락커가 파손이 되든가 또는 기압비가 깨진다든가, 또는 이제 프론트가 W10원이라서 이제 등속 조인트 방식의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조인트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프로드를 간 상태에서 사륜 구동으로 굉장히 힘들게 올라간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전륜 쪽이라든가 후륜 쪽이 만약에 구동력을 상실하는 상황, 즉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드웨어가 깨져서 사륜 구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그냥 군한 수준이 아니라 그 재앙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래밭에 빠져서 차를 빼내는 거라든가 머드에 빠져서 차를 빼내는 이 정도는 사실상 뭐 쉽게 할 수 있는 군안에 들어가지만, 사륜 구동으로 또 튜닝되어 있는 사륜 구동으로 힘겹게 들어간 상태에서 사륜이 만약에 망가진다 그러면 이것은 와 정말 군안이라기보다는 정말 재앙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게 차 한 대를 군환하기 위해서 거의 3일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예, 정말 하드코어 돌박에서 37 이상 되는 차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그 속에서 현장 수리가 되지 않는 상황, 정말 차를 버리고 오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차량의
한계 사이즈는 33인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35인치 이상을 끼우게 되면 순정 기어비를 가지고 운행하기가 사실상 많이 힘듭니다. 공도를 타도 힘들고, 그 상태로 이제 캠핑을 간다든가 할 때 트레일러를 끌어도 차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35인치 이상을 끼우겠다 그러면 기어비까지 튜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디퍼런셜 사이즈는 변하지 않고 기어비만 바꾼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 기어의 이빨 자체가 가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더욱더 파손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그 우리 상용 차량의 기어비가 제품으로 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타이어의 사이즈는 한계치가 33인치다. 그러니까 33급이라고 말을 하죠. 33 타이어라든가 또는 33인치에 해당되는 사이즈의 타이어가 한계치라 보시면 되고, 꼭 한계치를 튜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큰 걸 끼우면 끼울수록 이제 리프트업된 효과가 생겨서 오프로드 주파력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너무 무리한 타이어를 꽂아서 차량이 힘들어지게 이렇게 운영할 필요는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33인치에 해당되는 사이즈를 끼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바로 285-7516인데요. 지름으로 따지면은 대략 32.8인치, 33인치가 조금 모자라는 이제 인치를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 같으면은 순정 기어비로도 어느 정도의 언덕과 높은 이제 경사죠, 쉽게 말하면 언덕과 돌박을 타는 데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탈만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계 사이즈는 33인치다. 그리고 33인치 아래로 세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타이어를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분들이 또는 이제 오프를 좀 하신다는 분들도 지금 잘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 이걸 보시죠. 자,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타이어의 트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트레드가 지금 이 차처럼 이렇게 막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런 타이어를 MT, 모드 타이어로 얘기를 하죠. 그죠? 타이어로 얘기를 하고, 요게 조금 더 작아진 걸 이제 얼러드 타입이라서 AT라고 얘기를 하고, 막 가늘게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일반 타이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트레드가 오프로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그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트레드라는 게 물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프로드 환경에 따라서 MT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AT가 유리한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MT가 무조건 오프로드 타입 유리하냐?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 이 트레드보다 더욱더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바로 공기압입니다. 공기압. 지금 오늘 제가 휠과 타이어 세팅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세팅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최대한 공기압을 내릴 수 있는 세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해외에 아주 유명한 라크롤러라는 이름 보시면은 대부분 그런 차들이 사용하고 있는 휠들이 비드락이라는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 비드락이 뭐냐는 거죠. 비드락이라는 휠을 사용하는 것도 뭐 휠을 보호한다는 개념도 사실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기압을 최대한으로 빼더라도 타이어가 벗겨지지 않는 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라크롤러들도 공기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MT나 AT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비드 부분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공기압을 내리더라도 타이어가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일반 산길이라든가 임도라든가 또는 이제 해변가의 모래 정도가 아마 오프로드의 목적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모래 같은 이런 상황에서 MT 타이어보다 AT가 더 유리합니다, 오히려. 왜냐 그러면은 모래라는 상황은 절대로 모래를 파내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래 위에 최대한 넓은 면적을 가지고
그냥 엎드리듯이 가는 게 이제 가장 접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265 7516이랑 275 7016을 비교한다 그러면 타이어 지름은 265 716이 좀 더 커요, 사실은. 근데 해변을 가보시면은 빠지는 차들은 대부분 다 그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폭이 넓어야 되고 최대한 땅을 파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MT가 유리하냐? 유리하지가 않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AT의 공기압을 최대한 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리고 임도도 가보시면 비가 와서 노면에 젖지 않는 한은 AT가 오히려 더 접지력이 좋습니다, 사실. 사실상 그래요. 뭐 부정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프를 오랫동안 타보시면 그렇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MT는 언제 유리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이라든가 머드라든가 쉽게 말하면 이게 MT라는 게 머드 타이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머드를 찍으면서 가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머드를 찍은 다음에 밖으로 튕겨내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MT가 유리하겠죠. 이거는 뭐 월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T가 유리한 거는 이제 AT보다 훨씬 더 두꺼운 이제 트레드를 가지고 있고 더 두꺼운 사이드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튼튼하다는 얘기죠. 오프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게 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떤 이제 칼돌이라고 불리는 이런 날카로운 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타이어가 찢어지냐 안 찢어지냐 이런 그 갈림길에서 MT가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내가 AT를 선택을 해야 되냐, MT를 선택을 해야 되냐? MT가 무조건 좋으냐, AT가 무조건 안 좋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무조건 AT를 가야 된다? 아닙니다. 또는 무조건 AT가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로 나는 어떤 길을 다니며 또는 어떤 곳을 가고 싶다. 여기에 따라서 타이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타이어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휠과 타이어 사이즈는 이제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요 사이즈를 고를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압을 내가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세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이즈를 선택하라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33인치에 해당되는 사이즈가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285 75 16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 차는 17인치인데요. 그러면은 이것을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환산. 그런 이제 환산법은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기엔 좀 이렇게 좀 복잡하고 하니까 일단 무시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타이어 사이즈가 285 75 16입니다. 그리고 휠은 지금 8J 16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타이어 폭보다 예를 들어서 휠 폭이 더 넓다 그러면 공기압을 내렸을 때 타이어가 비드락 휠이 아닌 이상 벗겨질 위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휠의 폭은 타이어보다는 무조건 좁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프로드 타이어를 보면은 대부분 사이즈가 255, 265, 275, 285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아니면은 33인치, 35인치 이렇게 가겠지만 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휠의 그 폭은 8인치, 8.5인치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8인치로 세팅을 하시면 정확하다고 보면 되고요. 8인치 휠에다가 옵셋은 원하시는 대로 그러시면 되죠. 옵셋은 이제 타이어가 밖으로 나오고 들어가고의 이야기인데 뭐 졸출을 하건 안 하건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33 타이어라든가 35 타이어처럼 이 폭이 굉장히 넓은 타이어가 아닌 이상은 휠을 많이 빼지 않아도 프레임에 핸들 돌려도 닿지 않습니다. 33이라든가 33, 요 큰 타이어들은 핸들 돌리면은 프레임에 닿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빼내게 되지만 지금 285, 75, 275, 75 이런 타이어들은 지름은 33인치에 해당되지만 폭이 좁기 때문에 핸들 돌리더라도 프레임 닿지 않아서 이 옵셋을 많이 뺄 이유는 사실상 그것도 또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휠을 세팅을 할 때는 타이어보다는 좁은 세팅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타이어는 최대한 이 높이보다는 폭이 더 중요하다. 하나 또 예를 들자면 265, 7516을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265, 7516은 보통 렉스턴 스포츠에 굉장히 많이 쓰는 사이즈이긴 한데, 이거랑 동일 사이즈가 바로 275의 7016입니다. 물론 이제 7516이 약간은 더 지름은 더 크겠죠. 하지만 폭이 275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타이어 중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하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당연히 275가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입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75, 7016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바로 위에 사이즈가 285, 7516인데 285, 7516은 33인치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한계치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너무 한계치까지 가게 되면 이제 트레일러를 끈다든가 이제 짐을 실는다든가 또는 이제 막 굉장히 높은 경사도를 올라간다 할 때 엔진의 힘이 좀 딸리는 편입니다. 아무리 로우 기어를 쓴다 치더라도 지금 상용 차량이 그나마 또 로우 기어가 가장 낮은 기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살짝은 좀 버거울 때가 사실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계치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275, 7516 그러니까 한 3.1.8 정도, 3위급 정도 되는 타이어라든가 또는 285, 716에 해당되는 3.3급 정도 되는 타이어, 요까지가 한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를 변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변환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하고 하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변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휠은 최대한 작아져야 한다. 그죠? 그래야 이 높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높이 형성이 되었을 때 공격을 빼게 되면 휠이 큰 타이어에서 공격을 뺐을 때보다 이 하단부에 땅에 닿은 접지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락커를 이제 못 다는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락커를 달지 못하는 차량들은 구동 계통을 튜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이어 세팅을 해가지고 접지력을 올리는 튜닝을 필요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어는 이렇게 간단하게 맞추도록 하고, 자, 이제 리프트업에 대해서 차량을 뜯어놓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이제 차고 튜닝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노면과 지면과 자동차의 가장 아랫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만이 오프로드에 유리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이 작업을 바로 리프트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차량들은 이제 프레임 온바디 형식의 차량들인데, 이 범퍼를 포함해서 이 바디를 들어 올리는 걸 바디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스펜션을 작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 바닥에 프레임을 들어 올리는 이 작업을 리프트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차량들은 리프트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리프트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업이 어렵고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오프로드 차량 말고 일반 승용차라든가 SUV 차량들에 사용되는 일체형 서스를 아마 제 영상에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서스를 많이 오프로드에 적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왜냐면 그런 서스들은 차 높이와 그 다음에 프리로드, 그 다음에 업다운 스트로크를 미리 단위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프로드 튜닝이 좀 힘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2인치 업킷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2인치 업킷이니까 2인치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딱 2인치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든 겁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제 차량도 사실은 2인치 업킷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인치라고 따지면 원래는 이제 2.55니까 거의 한
5cm 가량이 올라가는 게 정확하게 맞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시면 해보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해보시면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5mm 정도 올라갑니다. 2인치 업기인데 불구하고 좀 많이 안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 70mm 정도 올라가요. 참 희한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2인치 킷을 장착을 했는데 앞은 대략 한 얼추 한 40mm 정도라 보고요. 올라간다 보고 뒤쪽은 한 70mm 정도. 뒤에 캡이 적재함이 없는 차량들은 80mm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프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만들어 쓸 수는 사실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리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킷을 장착한 이후에 높이 보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 보정을. 자,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튜닝 하다 보면은 이제 윈치라든가 이제 언더커버류를 장착하게 되는데 사실상 얘네들의 무게가 어마무시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우리 픽업 트럭에다가 윈치를 장착을 한 상태에서 대략 스프링이 자리 잡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앞에 차고가 대략 한 30mm 정도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윈치를 다는 것만으로도 차고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윈치가 달려있는 차량에 2인치 업킷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윈치가 달린 차량에 2인치 업킷을 장착하게 되면 2인치 업킷을 장착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mm 가량 올라가는데 윈치가 달려있는 차량에 2인치 업킷이 달면요 앞쪽에 차고가 순정이랑 똑같아집니다. 웃기죠, 맞죠? 말도 안 되는.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2인치 킷을 넣는데 불구하고 차고가 올라가지 않고 순정이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윈치가 달렸기 때문에 또 언더커버도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높이 보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튜닝을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니라 약간 그냥 아시는 분들 또는 이제 튜닝 좀 해봤다고 이제 건드건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미리수만큼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30mm 올리려고 그러면 30mm 스페이스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이 보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게 좀 많이 복잡해요.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차들이 이 프론트가 구조가 WB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축이 되어 있는 랭글러처럼 이제 솔리드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쇼바가 들어간 이 공간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2인치 업킷이라 그러면 쇼바가 2인치 늘어나고 스프링이 2인치 늘어난 상태로 탁 꽂아주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근데 쇼바를 2인치 늘려서 만약에 스프링을 조립했다 그러면 이 차에 꽂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요, 구조상. 쉽게 말하면 여기에 쇼바 너클에다 꽂아서 장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쇼바가 길이가 50mm 정도 늘어나 버리면 그냥 끼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쇼바 길이는 대략 한 10mm에서 15mm 밖에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고 그 스프링을 길게 만들어 가지고 이 좁은 스프링 쇼바 사이에다가 강제로 압축을 해서 딱 넣어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스프링을 강제로 압축을 해놨으니까 차에다 끼우게 되면은 차를 내렸을 때 스프링이 강해져 있으니까 차고가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차고를 올리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좁은 쇼바 사이에다가 스프링을 강제로 압축을 해서 넣다 보니까 당연히 이 승차감 단단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오프로드든 상관없이 원래는 이제
튜닝 한 다음에 이제 쇼바가 업다운, 업스트로크, 다운스트로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원래. 근데 강제로 스프링을 압축해서 넣다 보니 단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자, 2인치 업스프링이 또 이렇게 단단해요. 근데 2.5인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2.5인치 킷을 하게 되면은 이 쇼바가 더 늘어나요?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쇼바는 그대로입니다. 스프링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더욱더 압축을 해서 끼우는 거죠. 강제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더 단단해지겠죠. 돌처럼 단단해지겠죠. 3인치 업은요 똑같습니다. 3인치 업이든 2인치 업이든 상관없이 쇼바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래는 쇼바 길이가 같이 변해야 정상인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인치 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2인치 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3인치 업은 마치 그냥 쇼바가 없는 것처럼 막대기를 꽂아놓은 것처럼 앞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오프로드 영상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뭐냐면은 분명히 차는 많이 드러나고 오프로 갔는데 앞바퀴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뒷바퀴만 휠트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잘 보셨을 거예요. 맞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세팅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인치 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또는 2.5인치 업을 하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기본 킷을 2인치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되고, 왜냐면 2인치 밑으로는 없으니까 사실 사용하셔야 되고, 그 나머지 높이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높이를 보정하는 방법이 참, 이걸 제가 주변에서 이거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예. 자, 스프링과 여기 보시다시피 스프링과 마운트 요 사이에다가 넣는 걸 업패드라고 얘기를 하고, 마운트 위에 넣는 거를 업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높이 보정을 하라 그러니까 업패드를, 쉽게 말하면 스프링과 마운트 사이에 업패드를 넣어서 보정을 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쇼바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스프링을 더 긴 걸 끼우는 건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보정할 때는 업패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업스페이스를 제작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업스페이스를 제작해서 넣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높이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까처럼 강제로 스프링 압축해서 넣은 것처럼 앞타이어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것 업스페이스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 순전 쇼바가 들어가는 이 공간에서 공간, 이걸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어차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한계치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0mm 정도로 더 올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업스페이스를 30mm를 깎아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아니죠. 자, 30mm를 깎아 넣어 보시면은 실제로는 55mm 올라갑니다. 8mm를 넣으면은 대략 20mm 올라가요. 자, 그런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힘들지만 그것은 바로 스프링의 반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과 쇼의 반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넣는 미리 수만큼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는 승용차에서 보셨다시피 승용차에서는 이제 프리로드를 대략 한 4mm밖에 안 주기 때문에 스프링을 거의 압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mm를 넣으면 2mm 올라가는 거, 3mm 넣으면 3mm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차량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로 그 수십 mm, 대략 50mm 이상을 압축시켜서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축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미 반발력이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발력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넣는 스페이스 양을 내가 넣는 양만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작업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저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스프링이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프링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스프링을 최대한 부드러운 걸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프링이 많이 부드러워지면은
업스트로크 됐을 때 스프링클에 간섭이 생기네 많은 이런 말도 하시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프로드에서 스프링클이 부딪히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맞죠? 그죠? 최대한 부드러운 스프링 넣어야 한다. 2인치 업키스 사용하더라도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브랜드는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러운 스프링을 가지고 2인치 업만 작업을 하십시오. 하시고 자, 윈치가 달려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윈치라든가 이런 커버류가 없는 경우에 보존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앞에다가 8mm를 넣으시면 보정이 됩니다. 되고 윈치가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달려있다 그러면은 25mm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정답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30mm를 업을 해놨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치도 이제 달려있는 데다가 지금 제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프론트 언더커버가 굉장히 두꺼운 오프로드용이다 보니까 무게가 또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을 이제 2인치 킷을 사용을 했는데 2인치 킷에다가 제가 조금 더 올려놨어요. 15mm 정도. 그러다 보니까 15mm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0mm를 작업했는데 30mm를 지금 제가 윈치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언더커버 달려있는 상태에서 전차하게 되면은 보존되는 값은 50mm가 됩니다. 50mm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mm를 가지고 작업을 해놨고, 자, 이렇듯 리프트업 킷을 이제 사용해서 차고 튜닝을 할 때 이제 어려운 점, 이게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예, 그래서 자, 튜닝을 해야 되는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을. 자, 프론트가 W15이라서 업을 하게 되면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러운 스프링을 사용한다. 예? 그게 핵심이고요. 쇼보다 부드러운 걸 사용하면 좋긴 한데 지금 프론트 쪽에는 코란도 스포츠나 엑스 스포츠든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론트의 댐퍼까지는 우리가 지금 결정 짓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댐퍼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프링이라도 최대한 부드러운 걸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조건 2인치 업으로 시작을 한다. 그다음 2인치 업 이상을 하고 싶을 때는 업 패드가 아니라 업 스페이스로 보정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또 희한한 사람도 있죠. 하드코어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은 나는 쇼바나 스프링이든 진짜 오리지널로 2.5인치씩 이렇게 늘려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쇼어 마운트에 해당되는 이 프레임을 2인치 들어 올리면 됩니다. 2인치를. 아니면은 하단부 로어 암 길이를 늘려서 이 쇼바가 들어가는 공간을 2인치 늘려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네,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 이게 바로 하드코어에 들어가는 튜닝이 들어가는 게 되겠죠. 자, 프론트가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뒤쪽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리어를 보고 계십니다. 자, 리어는 앞쪽과 다르게 W15이 아니라 이제 축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인치를 넣는 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분명히 지금 2인치 킷인데 2인치면 50mm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7, 80mm 올라가요. 어쩔 수 없이. 예. 그거는 이제 뭐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지금 코란도 스포츠랑 엑스 스포츠의 가장 최적화된 세팅을 알려드리자면 이 상태에서 쇼버를 빼버리고 스푼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레트럴바까지 떼버립니다. 떼버리고 이 전체 축을 자연낙하 시켰을 때, 자연낙하 부하 없이 떨어뜨렸을 때 얘네들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그 공간이 70mm입니다.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2.5인치 뭐 3인치 다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2인치만 딱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하체라는 게 이런 트레일링 암 종류를 길이를 늘려서 개조를 하지 않는 한은 순정 상태로 튜닝을 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올릴 수 있는 양이 2인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리프트업은 그냥 딱 2인치까지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인치를 하더라도 실제로 뒤쪽 편은 탑이 없는 경우에 80mm,
탑이 있는 경우에 70m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터럴 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다시피 레터럴 바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보다시피 한쪽은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차량의 높이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이 길이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들어 올리는데 불구하고 이 레터럴 바를 순정가를 사용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바퀴는 땅에 닿아 있고 이 차체 프레임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쪽 프레임을 레터럴 바가 당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왼쪽 차고는 내려가게 되고 오른쪽 차고는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왼쪽 바퀴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 바퀴는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축 변형을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조절식 레터럴 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는 이 중간 봉을 돌려서 이 길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세팅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레터럴 바가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수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길이를 조정해서 볼트를 박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리프트업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번 영상의 핵심이 최대한 간편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리어 쪽 이제 댐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쇼바에는 항상 반발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반발력. 뭐냐 그러면 아마 보셨을 텐데 쇼바를 이제 빼서 이렇게 꾹 눌러서 놓으면은 쭉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차량들은 반발력이 반대로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쭉 당겼다 놓으면은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스포츠용 차량들은 반발력이 반대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차량들은 반발력이 밖으로 나오는 쪽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튜닝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 아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 뒤쪽 차고를 분명히 20mm 세팅을 했는데 쇼바를 끼우니까 18mm가 돼, 17mm 돼버리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왜냐면은 딱 맞춰놓는데 왜 이게 줄어들지? 그런 쇼바들은 반발력이 안으로 들어가는 쇼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분명히 차고를 20mm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차를 내리면 당연히 20mm가 나와야 되는데 25mm가 나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런 차들은 이 쇼바의 반발력이 밖으로 나가는 거라 얘기죠. 쉽게 말하면 쇼바가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존재를 하는데 그 힘이 차를 들어 올릴 수 있냐? 예,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스프링이 항상 차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태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을 주면 위로 차가 들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반대로 내리려 그러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반발력이 존재를 하는데 오프로드용 댐퍼들은 반발력이 없는 게 사실 좋습니다. 반발력이. 지금 이 제품은 이제 란초 5000이라는 제품인데, 란초 5000X가 있고 5000이 있어요. 근데 5000X는 반발력이 있는 쇼바입니다. 쉽게 말하면 눌렀다가 놓으면은 쭉 밖으로 나오는 쇼바라는 얘기죠. 근데 이 5000 제품은 반발력이 전혀 없는 쇼바입니다. 그냥 꾹 눌렀다 놓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샤프트가. 예.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발력이 없는 쇼바가 필터라든가 또는 이제 접지력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휠 트래블이라는 거는 휠 트래블이 자연스럽게 나야만이 그 접지력이 좋아지는 건데 이쪽 바퀴에 힘이 실리고 이쪽 바퀴에 힘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그냥 스프링이 너무 강해서 강제로 꾹 참기 때문에 눌러서 나는 휠트는 접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살 자체가. 그래서 리어든 프론트든 간에 굉장히 소프트한 상태에서 휠 트래블에 나오게 세팅을 해줘야 그게 오프로드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락을 하나를 박았냐 안 박았냐 이 정도 차이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스프링은 소프트하게 그리고
리어 쪽은 반발력이 없게, 프론트는 반발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조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 도로도 달려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마저 반발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운행할 때 좀 많이 차가 좀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더블 쇼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이 차량을 이제 온로드 위주로만 타실 분들은 더블 쇼버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댐퍼를 좀 강한 댐퍼를 하셔도 되고 짧은 댐퍼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오프로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프론트에 더블 쇼버를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 자, 결국에는 쇼버가 단단해지면 온로드가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버가 한 개 있는 것보다 두 개 있으면 더 단단해지겠죠. 세 개 있으면 더 단단해질 거고, 맞죠? 그죠? 스프링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프로드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더블 쇼버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어느 정도 같이 타실 분들은 최대한 소프트로 세팅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얘네들은 아무리 소프트로 만들어줘도 업 스프링이기 때문에 순정보다 소프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스프링을 끼든지 간에 온로드 주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예. 지금 저도 이 스프링이 너무 단단해서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랜동안 이제 거래를 한 그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스프링 말고 다른 거를 저는 사용하시길 제가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나중에요. 자, 이렇게 이제 리프트 튜닝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자, 바디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디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차량들은 사실상 바디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바디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저도 주변에 이제 튜닝된 차를 보면서 안타까운 경우도 사실 많이 봅니다. 오프로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리프트업이 필수인 건 사실이고, 자, 바디업은 사실상 오프로드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바디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이 차량에 소화할 수 없는 매우 큰 타이어를 끼우기 위해서 하는 게 바디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바디업을 하게 되면 앞쪽에 이제 지립각이라든가 또는 뒤쪽에 이탈 각 자체가 좀 커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드 스텝, 지금 보시는 요 사이드 스텝 부분들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오프 갔을 때 좀 덜 걸리기도 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오프로드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더 큰 타이어를 끼워 가지고 그 프레임 간의 거리, 이제 리프트업을 더 하기 위해서 이제 바디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픽업 트럭들이라든가 이제 우리 일반적인 차량들의 한계 타이어가 33이기 때문에 33인치 타이어 정도는 바디업을 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바디업을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바디업을 해서 35인치 이상을 끼고 싶다라는 분들은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량들은 바디업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튜닝이 하나 남았네요. 이게 바로 이제 구동계통 튜닝입니다. 사실상 이제 구동계통이 사륜구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구동계통을 이제 튜닝을 하는 게 오프로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요즘 나오는 이제 최신형 차량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구동계통을 전자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해서 오프로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순정차고에 순정 타이어를 사용하더라도 오프로드 주파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얼마 전 제가 올린 순여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랜저 체로키 차량이 순정 타이어를 끼우고 지금 제 차 뒤를 다 따라왔다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차는 어떻게 그렇게 잘 갈 수가 있냐, 타이어 순정인데 불구하고. 자, 그 차량은 네 바퀴의 구동력을 전자적으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한쪽 바퀴에 슬립이 일어나면은 그쪽 바퀴에
멈추고 그 구동력을 맞은편 바퀴로 전달해주는 시스템들, 그리고 그 시스템들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식 사륜구동하고는 비교하시면 사실 안 되고요. 이런 기능들을 랜드로버라든가 이제 이런 첨단 사륜구동 차량들에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오프로드 튜닝은, 구동계통 튜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랭글러처럼 좌우를 그냥 전자식으로 그냥 물어버리는 락 기능은 아닙니다만, 락이라는 거는 이제 한쪽 바퀴가 떠있든 땅에 닿아도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둘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상황에서 네 바퀴가 다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심지어 뭐 세 바퀴가 들려있다 치더라도 한 바퀴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제어의 구동계통은 슬립이 일어나는 바퀴를 살짝 멈춥니다. 멈추게 되면은 디퍼런셜 특성상 그 맞은편 바퀴에 구동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코란도 스포츠라든가 이런 보면은 대부분 그런 기능 자체가 아예 없죠. 없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뭐냐 그러면 요즘에는 그나마 LD라고 해서 뒤쪽에 회전 구동용 락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이 LD는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오프로드에서 그렇게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아이템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국 구동계통을 튜닝한다는 것은 락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바퀴와 뒷바퀴를 이제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임도라든가 이렇게 타시다 보면 대부분은 사실상 락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임도를 탄다고 가정하면 갑자기 오르막인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꺾어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 아마 이런 경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륜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4륜을 넣어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은 락이 없이 오픈 타입의 디퍼런셜이 앞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퀴가 대각선으로 힘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탄력을 받지 않는 한은. 하지만 그런 오르막길에 아주 급하게 꺾여 있는 이런 데서 탄력을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글 코스라든가 매우 울퉁불퉁한 코스죠. 얼마 전 제가 올려드렸던 어디지 거기 합천 헬기장이라든가 부산의 뭐 저 안적사 이런 코스를 가보시면 굉장히 모글이 심한 코스입니다.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픈으로 올라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바퀴가 최대한 땅에 닿아 있는 바퀴가 회전을 해야만이 구동력이 생기게 되고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오픈 디퍼런셜들은 뒷바퀴를 가정했을 때 힘이 걸려 있지 않은 바퀴만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조상. 결국에는 땅에 많이 물려 있는 바퀴에 돌지 않으니까 잘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물어주든지 아니면은 헛바퀴 돌고 있는 애들을 멈추어서 이쪽 편으로 이제 구동력을 전달해 주든지, 이렇게 하나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동계통 튜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구동계통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 연장 킷이라든가 그다음에 디퍼런셜 디프의 이제 각도 조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디프 각을 따는 거는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드코어 차량에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보통 이제 락커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상 엄청나게 튜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드코어 차량들은 보통 이제 그 많이 올린 차량은 10인치 이상 이제 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프로펠러 샤프트가 디프랑 만나는 부분이 각도가 너무 심해져서 샤프트 꺾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사실상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요. 해결 방법이. 이때는 디프를 따야 됩니다. 그 뒤축을 따서 양쪽 축은 놔두고 중간에 디퍼런셜 부분만 각도를 올리고
각도 올린 다음에 그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를 이제 그 유니버셜 타입으로 개조를 하고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픽업 트럭 정도의 튜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필요가 없고 락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락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커의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이제 작업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보시면은 락커 작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락커라는 거는 지금 여기 디퍼런셜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고, 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동을 할 때 양쪽 좌우의 바퀴를 동시에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락을 넣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버튼으로 탁 이렇게 하는 전기로 하는 락이 있죠. 이게 이제 이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전기 버튼으로 해서 이 락을 물어주기 때문에 이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로 이용하는 거죠. 자동차 에어 탱크를 장착을 해서 컴프레서 장착을 해가지고 에어의 힘으로 락을 걸어주는 방식, 이걸 ARB, 그러니까 에어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LD는 뭐냐 그러면, LD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는 락은 아닙니다. 뭐냐면 LD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LSD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imited Slip Differenti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LSD에 좀 진화된 락이라고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쪽 바퀴가 어딘가에 빠진다든가 이제 접지력을 잃은 상태에서 구동을 하게 되면 이쪽 바퀴가 계속 회전을 하게 되죠. 이쪽 바퀴가 특정 RPM, 지금 100rp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RPM을 회전을 하다 되면은 이 내부에서 온심력에 의해서 락이 물리게 됩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게 LD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 이제 TF락이 뭐냐 그러면, TF락은 상시락입니다. 상시락. 뭐냐면은 락을 내가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물려 있다는 거죠. 항상 락이. 근데 물려 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악셀레이터를 온 하게 되면은 5대5로 물게 되어 있고, 구조상 악셀을 딱 떼게 되면은 안에 기어가 넘어가면서 좌우 바퀴가 8대2로 벌어지게 됩니다. 100대 빵은 없어요. 무조건 8대2로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만드는 게 TF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에 가서 내가 악셀레이터를 막 치대면서 막 달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LD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언덕을 올라간다든가. 근데 그때는 이제 LD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모래에 차가 빠져 있는 상황, 또는 그 어떤 모굴에서 이제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락이 바로 걸려야 되는데 바로 걸리지가 않죠. 왜냐 그러면 얘는 한쪽 바퀴가 계속 회전을, 악셀을 밟고 있으면 회전을 하는, 악셀 밟고 있으면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와, 회전하다가 RPM 차이가 발생을 되면은 탕 하고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프로드에서는 악셀링을 해서 접지를 가지고 그 코스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LD 같은 경우에는 막 돌다가 쿵 하면서 이렇게 걸려버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상 오프로드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적합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LD가 있냐 없냐 따라 가지고 이제 주파력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당연히. 하지만 오프로드에서는 LD보다는 차라리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락들이 더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LD를 제외한 모든 락들은 악셀레이터를 살살만 밟아도 그냥 5대로 싹싹 물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락커를 안 써보신 분들도 사실 많을 텐데, 이 락이 한 개라도 앞이나 뒤에는 한 개라도 있고 없고는 정말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막 33 끼워 놓고 리프트 업에 막 화려하게 막 튜닝 막 돼 있더라도 튜닝 하나도 안 돼가 있는 락이 박혀있는 차보다 잘 가지 못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튜닝에 이제 오프로드 튜닝이라는 게 순서도 없고 하지만 주파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튜닝은 당연히 구동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하나만 가져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 높이라든가 구동계통, 그 다음 타이어,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겠지만, 단편적인 면만 하나씩 따져서 본다고 했을 때
락이 가장 큰 이제 구동력의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락들이 있는데, 제가 TF를 자꾸 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락이나 ARB 락, 에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비쌉니다. 너무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싼 데다가 또 모든 차량에 다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제품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뭐 추천을 많이 해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TF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많이 좀 저렴하죠. 아무래도 뭐 한 7, 8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뭐 많이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나마 또 제품군이 그나마 또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F를 많이 추천을 해야 되는 편이고, TF가 100%또 좋은 건 또 아닌 게 뭐냐 그러면, 상시락이다 보니까 오프로드가 아닌 일반 도로를 운행을 할 때 아무래도 약간의 이질감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어가 마모가 되면서 많이 부드러워지긴 하지만, 특히 완벽하게 그 간극을 조정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나면 처음이 이질감이 가장 심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 이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회전을 할 때라든가 유턴할 때라든가 후진할 때라든가 핸들을 많이 감고 운영하는 상황, 그 다음에 악셀레이터를 이제 온해서 밟아서 이제 유턴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이제 내리막길 내려갈 때 악셀을 발을 떼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요럴 때라든가 이질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제 소음도 생깁니다. 기어가 넘어가면서 땅땅 거리는 이런 소리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딱딱딱딱 작다가 보아가 오랫동안 걸리게 되면은 막 한 번쯤은 땅 그리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많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많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게 또 되고, 또 이제 그동안 타면서 이 락에 대해서 적응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이 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프로 한 번씩 가다 보면 분명히 락에 달린 차량인데 뒷바퀴가 다다다닥 넘어가면서 락이 안 걸리는 차량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게는 사실상 락 세팅을 잘못한 거거든요. 간격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락 같은 경우에는 간격 조정이 가장 핵심인데, 간격을 제대로 안 맞추게 되면 락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100% 다 물어주냐, 그것도 아니게 되고, 얼마 걸리지 않는 부하를 걸어도 그냥 넘어가 버리죠. 기어가 다다다닥 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소리가 막 엄청나게 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딥을 열어서 그 간격 조정을 다시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타버리게 되면은 기어가 다 따라 버린다든가 파손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락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락 튜닝은 사실상 이제 그냥 임도 정도만 타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미 오프라든가 임도도 이제 또 레벨이 있죠. 좀 더 험한 임도, 모글이 심한 임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데를 타실 것 같으면은 락이 하나 있고 없고는 그 상황에서 고립이 되냐 안 되냐, 이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을 하나만 넣든 뒤를 하나만 넣든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고, 자, 앞을 넣게 되면 평상시 다닐 때는 많이 편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오프를 갔을 때만, 사륜을 넣을 때만 앞에 작동을 할 거니까 그나마 이게 좀 편할 수가 있긴 한데, 이제 2륜으로 못 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사륜을 넣어야 한다는 이런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락을 뒤에만 넣게 되면은 앵간한 길은 그냥 2륜으로 갑니다. 사륜을 넣을 필요도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뒤에 락이 있으면은 앵간한 코스들은 그냥 2륜으로 다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험한 데만 이제 사륜을 넣게 되는데, 불편한 점은 항상 걸려 있으니까 좀 이질감이 있다는 거. 물론 앞뒤 락을 다 넣게 되면은 뭐 어마무시한 구동력을 보여주겠죠. 예. 저도 지금 뒤에만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샘플이다 보니까 조만간 앞에도 이제 락을 지금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긴 한데, 이런 선택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보시는 분들이 나는 앞에만 해야겠다, 또는 뒤에만 해야겠다, 다 해야겠다, 또는 뭐 나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들은 직접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커버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커버류.
자, 아무래도 오프로드 하다 보면은 이제 바닥 쪽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거는 디퍼런셜 커버입니다. 자, 상용차 디퍼런셜들은 이제 통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얇은, 이렇게 보시는 요 얇은 커버로 씌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오프를 타다가 요런 이제 얇은 커버들이 돌에 찍힌다든가 하게 되면 오일이 다 빠져버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들어있는 락이라든가 디퍼런셜이 손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찍히는 과정에서 이 금속이 안에 있는 기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가 깨질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디퍼런셜은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리프트업을 한다 그래서 이 디퍼런셜 높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항상 노면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타이어를 키워주게 되면은 디퍼런셜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큰 타이어를 끼우면 이런 부분들은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퍼런셜은 이렇게 보호 커버가 필요하고, 여기서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디퍼런셜 구조상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오프로드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디프가 있어요. 그걸 바로 포털 디프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포털 디프는 이제 디퍼런셜이 그냥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위쪽에서 기어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바퀴도 축이랑 이어진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체인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쯤에 바퀴가 박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벤츠, 유니목 이런 차량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추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언더커버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쇼바 맨 하단 부분입니다. 쇼바 하단 부분. 자, 보시죠. 요거는 언더커버가 오프를 하다 보면 잘 찍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얇다 보니까 잘 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이 안 나와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여기 보시죠. 찍힌 게 보시죠.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됩니다. 바닥을 많이 찍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되는 게, 찍히면은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기름통 커버는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드코어가 아니면은 기름통 커버는 굳이 안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거마저도 불편하신 분들은 기름통 커버, 요거는 이제 판매되는 걸로 이렇게 하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이제 프론트 커버인데, 여기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필수로. 왜냐 그러면은 지금 하단부 쪽에 여기에 이제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에는 오일팬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앞에 프론트 디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W21 차량들이 오프로드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위가 바로 이쪽 앞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풀 커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제품은 제가 시제품으로 그냥 대충 만든 건데, 이 제품을 지금 이제 정식으로 만들어서 제가 출시를 할 생각입니다. 보통 인터넷에 보시면은 1번, 2번 이렇게 분리돼서 판매를 하는데, 자, 1번, 2번을 분리하게 되면은 고정하는 볼트들이 적기 때문에 잘 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정 볼트 6개를 한 번에 다 묶어버려야만이 1번, 2번 전체가 강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커버를, 지금 요거는 시제품이라서 그냥 대충 만든 거고요.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서 전문가 요거는 시판을 할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버류에 대한 튜닝을 이렇게 해드리고, 자, 언더커버도 만약에 내가 오프로드 운행을 하면서 그 바닥에 이렇게 땅에 찢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는 많이 찍히지 않더라 라는 생각이 드시면 커버류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 놓으시면은 분명히 도움된다 하는 거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튜닝이 바로 보조 이슈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좀 영업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하죠. 하지만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오프로드 타는 차량들이 보면은 대부분 디젤 엔진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디젤 엔진들에는 거의 99.9%가 터보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터보 엔진은 그 엔진 특성상 저 RPM대에서 토크를 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엔진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오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큰 타이어를 끼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윈치든 언더커버든 장착을 해서 차량의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인도라든가 오프로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저 RPM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 자체는 저 RPM대 토크가 나오기 힘든 디젤 엔진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저 RPM대 토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보조 이슈가 오프로드에서는 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드를 결정해서, 자, 2번 모드가 초반 RPM 때 토크가 나오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프 시에 2번 모드를 사용해서 초반 토크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3번이나 4번을 이용해서 온로드 주행 성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오프 시에는 2번, 이렇게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를 끈다든가 보트를 끈다든가 이런 이제 고하중물을 이제 끌게 되면, 그때도 차량에 아무래도 엔진 토크가 딸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위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이 보조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한번 달아보시면 그 위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랭글러 루비콘 디젤에도 굉장히 잘 맞고, 실제로 랭글러 루비콘을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튜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잘 보고 계십니까? 영상을요.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드렸고, 아직 뭐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도 사실 많지만,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정도의 튜닝은 가장 기본에 들어가는 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요렇게 하면 뭐가 좋겠구나라고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튜닝을 하고 어떤 튜닝을 하지 않고는 모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선택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일하는 도중에 이제 어떤 대본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즉흥적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